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 중인 정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합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 해고자와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 협약 등 ILO 핵심 협약 3건의 비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협약 비준을 공식 의뢰한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내놨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 실업자나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도 없애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노조에 가입할 수 없었던 5급 이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 퇴직 교원,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대학 교원도 노조 가입이 허용됩니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법의 노조가 된 정교조가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경영계 요구도 반영해 파업 시 사업장 내 주요 시설 점거를 금지하고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단결권 확대와 함께 교섭이나 쟁의에 있어서 일정한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노사 간의 나름대로 균형을 살린 안이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 개정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국제노동 기준에 미달한 역행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경영계도 노동계 편향적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법안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현대기아차 노조가 전체 조합원 70.5%의 찬성을 얻어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자동차 업계 노사의 임금 및 단체 협상이 올해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틀간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30일 상견례 이후 매주 2차례 이상 교섭을 진행했지만 주요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기아차 역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양사 노조는 기본급 12만 3,526원 인상에 올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4세까지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또 현대차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35.9% 증가하는 깜짝 실적을 냈지만 대내외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노조 요구사항을 다 받아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국GM노조도 지난 25일 7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등 파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노조가 기본급을 12만 3,526원 올리고 통상임금의 250%와 650만 원을 각각 성과급과 격려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자 사측은 난색을 보였습니다. 최장기 파업을 벌이며 최근에야 지난해 임단협을 타결한 르노삼성차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 요구안을 내놨습니다. 기본급 15만 3,335원 인상에 임금 피크제 폐지 등을 내놨는데 특히 비노조원을 제외하고 노조원에게만 통상임금의 2% 정도를 추가 수당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대기아차와 한국GM노조는 물밑 접촉에서 사측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여름휴가 이후인 8월 중순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아빠 출산 휴가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빠도 육아를 위해 긴 휴가를 가라는 건데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빠들에겐 아직 남의 이야기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4살 된 딸과 함께 장난감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한화그룹에 다니는 추송호 씨는 둘째를 낳고 한 달간의 아빠 출산 휴가를 받았습니다. 기존보다 출산 휴가 기간이 대폭 늘어난 건데 강제성이 있다 보니 팀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그 팀원들의 그 어떤 배려를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강제화가 되다 보니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롯데그룹도 한 달간 남성 직원 출산 휴가를 의무화했습니다.
SK나 삼성 등에서도 3일짜리 유급휴가를 10일이나 20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출산이 30일 이내 사용해야 했던 규정도 90일 이내로 완화했고 2차례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단 다들 많이 부러워하고 또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제 장인 장모님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하지만 인력 운용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은 이런 제도를 꿈꾸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대기업은 절반이 넘는 노동자가 출산 휴가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까 같이 남아서 같이 공유할 일을 분담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임시적으로 사람 구해서 해준다든가 수당세율을 좀 줘서 준다. 대기업과 같은 출산 휴가를 중소기업에 장려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열입니다. 올해 5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5월 출생아는 25,300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9.6% 감소했습니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42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고 같은 달 기준 출생아 최저 기록 경신은 3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혼인은 1년 전에 비해 7.6% 줄어든 23,100건으로 역시 1981년 통계 작성 후 5월로는 가장 적었습니다. 주택 매매 감소 등으로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가 6월 기준으로 45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48만 4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0.9% 감소했습니다. 이는 1974년 6월 35만 6천 명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이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줄어든 데다 신규 아파트 건설이 감소한 영향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업 체감 경기와 일반인의 소비 심리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더해진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순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달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지난달에 비해 다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8월 전체 산업 업황 전망 지수는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3천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8월 경기 전망 조사 결과 역시 한 달 전에 비해 3포인트 하락해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 악재가 여전한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부정적인 전망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피해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화이트리스트 국가재해라든지 품목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위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난 4월까지 5개월 연속 개선세를 보였던 소비 심리도 석 달째 악화하고 있습니다. 큰 마트는 잘 안 오게 되더라고요. 한번 왔다 가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냥 필요한 거 동네에서 조금씩 사서 쓰게 되고. 내수 부진에 더해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까지 짙어지면서 하반기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본 영향이 본격화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100일 가까이 끌어온 추경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적인 부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어드벤처월드 등 테마파크와 휴양 레저시설이 시화호 간척지인 경기 화성 송산 그린시티에 들어섭니다. 당초 예정됐던 유니버설 스튜디오 대신 신세계그룹이 참여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시화호 남측 간척지인 경기도 화성 송산 그린시티 테마파크 예정 부지입니다. 이곳엔 당초 세계적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다가 문재인 정부가 재추진을 결정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엔 유니버설 스튜디오 대신 신세계그룹이 참여합니다.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신세계그룹은 화성 국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투자자를 찾지 못해서 계속 표류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큰 결단을 주셔서 신세계 컨소시엄은 앞으로 4조 6천억 원을 들여 송산 그린시티 418만 평방미터의 국제 테마파크를 조성합니다. 놀이기구 중심의 어드벤처 월드를 비롯해 공룡알 화석지와 연계한 공룡 테마 쥬라지 월드, 장난감과 캐릭터로 꾸민 키즈파크 등이 들어섭니다. 또 호텔, 쇼핑몰, 골프장, 주거단지도 조성합니다. 화성시, 경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테마파크를 고민할 것입니다. 테마파크가 개장하면 11만 명의 고용 유발과 연간 1,9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세계 컨소시엄은 앞으로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1년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LG U+가 최근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를 불법 보조금 지급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는데요. 끊이지 않는 불법 보조금 문제를 서영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주말 한 이동통신사가 비공개 SNS 채팅방에서만 공유한 5G 전용 단말기 가격입니다. 139만 원짜리 갤럭시 S10 5G는 마이너스 10만 원, 119만 원짜리 V50 싱큐는 마이너스 22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월 10만 원대의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신 단말기가 공짜고 현금까지 덤으로 쥐어준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과열 경쟁은 LG U+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경쟁사들을 신고하자 일단 잠잠해졌습니다. 시장은 본원적 경쟁력인 서비스 경쟁과 네트워크 품질 경쟁, 요금 경쟁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동통신업계는 이번 신고를 의식한 듯 불법 보조금을 대폭 줄였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통신사들 간에 이제 눈치 싸움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또다시 불법 보조금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는 갤럭시 노트 10, 9월에는 신형 아이폰, 갤럭시 폴드가 줄줄이 출시를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통신비 인하 대책 없이 불법 보조금 제재로 그치면 소비자 부담만 커지고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의 배만 불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한강대교 남단에 보행자 전용 공중 보행교가 생깁니다. 조선시대의 한강 인도교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내후년까지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한상용 기자가 완성될 다리의 모습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노량진과 노들섬을 잇는 보행자 전용 공중보행교 100년다리가 한강대교 남단에 조성됩니다. 조선 정조시대 강을 건너려고 작은 배들을 모아 만든 한강 최초의 인도교 배다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보행자용 다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다리는 길이 500m에 폭 10.5m로 2021년 6월 개통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100년다리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국제현상설계 공모 당선작 투영된 풍경을 공개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착안한 이 다리의 특징은 마치 한강 위에 배를 걷는 듯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완만한 언덕 형태의 각기 다른 8개 구조물을 연속적으로 연결해 상부 데크가 이러한 분위기를 내는 겁니다. 또한 보행 데크 바닥에는 은하수를 투영시켜 놓은 듯한 작은 조명을 촘촘히 설치해 빛의 숲을 경험하는 것 같은 야경도 선사합니다. 또한 밤에는 도시의 수직적인 어떤 스카이라인과 함께 안쪽에 저희 보행 데크 위에서도 수직적인 빛의 경관을 통해서 빛의 숲을 경험한 듯한. 또한 한강대교 차로 부분과 보행교 사이에는 미세먼지 흡착과 열 섬화 예방 효과가 있는 수직 정원이 설치됩니다. 노들섬과 용산 이촌동을 잇는 한강대교 북단 보행교 사업의 경우 국제 현상 공모, 실시 설계 등을 통해 2022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바늘 구멍과도 같다는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올해 유난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여전히 많은 취업자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쟁률이 줄었다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이렇게 요즘엔 합격하기가 과거 사법고시만큼이나 어렵다고 해서 갓9급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지원자도 줄었는데요. 올해 지방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임용 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10.4대 1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평균 경쟁률은 19.3대 1이었으니 이 경쟁률이 다소 감소한 셈이죠. 참고로 2017년엔 9급 지방직 공무원에 응시하는 인원이 21.4대 1이었으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렇게 경쟁률이 점차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지원자가 줄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7만 5,122명이 감소한 24만 5,677명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여기에 선발 인원도 많았습니다. 올해는 지방직 9급 공무원을 지난해보다 6,934명이 더 늘어난 23,519명을 뽑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 그만큼 낮아진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인원이 증가한 건 최근 공공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기조와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지원자가 줄어든 것은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네, 사실은 한 가지 원인이 더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이 서울시가 16개 시도와 별도의 시험 일정으로 실시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처음으로 같은 날짜에 시험을 치른 거죠. 이 때문에 중복으로 시험을 볼 수 없으니 중복 접수가 불가능해지면서 경쟁률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와 지방직 공무원의 시험을 같은 날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연히 지원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이러한 방법이 무분별한 지원자를 골라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줄어든 건 지방직 9급 공무원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경기도의 7급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은 아예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경기도에선 올해 7급 공무원을 124명 뽑기로 했는데 7,884명이 줄어 63.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참고로 지난해엔 121대 1이었으니 절반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시험 일정이 같은 9급과 달리 7급 공무원마저 경쟁률이 줄어든 것은 참 의외인데요. 혹시 그렇다면 국가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나요? 네, 올해 국가직 7급 공무원의 경우 760명을 뽑는데 35,238명이 지원해서 평균 4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얼핏 많아 보이는 숫자이지만 사실 올해 7급 공무원 접수율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접수율을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직 공무원을 뽑을 땐 해마다 평균 6에서 7만 명 정도의 지원자가 응시했는데요. 올해는 그 절반에 불과한 지원자만이 응시를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보니 상당히 줄어든 셈이네요. 갑자기 이렇게 지원자가 반토막이 난 이유는 뭔가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시험 제도가 개편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장 유력합니다. 2021년부터 국가직 7급 필기시험 과목에 국어 과목 대신 공직 적격성 평가인 PSAT로 대체하고 한국사도 영어 과목과 같이 검정 시험으로 대체한다는 건데요. 보통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일부 응시생의 경우 9급과 7급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험 제도가 달라졌으니 기존의 수험생들 중에 아예 9급 공무원 시험에 올인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거죠. 네, 그런데 9급 역시 시험 일정이 겹치게 되었으니 이 때문에 경쟁률이 줄어든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생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중복되는 경우가 없어지면서 지원자도 함께 감소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한 가지 시험에만 집중하는 공무원 응시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시험의 병행이 힘들어지는 만큼 앞으로 지원자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원자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몇백 명을 뽑는데 몇천 명이 지원하는 기형적인 현상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라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무원을 지원하는 경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탈락된 대다수 지원자들의 생계겠죠. 단순히 중복되는 상황 때문에 지원율이 줄어드는 게 아닌 경제 회복으로 청춘들이 한 가지 답에만 몰두하지 않는 날이 오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